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썼어요. 그래, 너도 빌려줄게, 너도 빌려줄게. 리스크는 없이 하이 리턴을 얻었던 주체들이거든요. 살릴 것이냐, 죽게 놔둘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닐까. 그래서 싹 터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지금 이거 하나 살려준다고 해서 뒤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 중인 박은정 감정평가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 있는 나라라면 선제적으로 뭐 어떤 도움을 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태영이 갖고 있는 문제가 태영만이 갖고 있는 문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기는 살아남게 해주면 다른 데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와주는 게 맞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나름 탄탄하다고 이야기하는 건설사들도 다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고 있고, 또 지금 몇몇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00% 태영과 비슷한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통계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여기를 이제 막아주고 났는데 다른 데는 그러면 자금 상황이나 어떤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후속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막아준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길까? 여기서 막아준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당장 여기 부실이 확정되면서 어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해가 되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죠. 그러면 기존에 빌려줬던 돈들 중에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돈들을 회수하려고 들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이미 돈을 빌려 쓰고 있었던 상황을 이연시켰던 회사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일단 좀 한 텀 넘기기 위해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화랑을 겪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많은 시행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그 사업에 돈을 빌려주겠다, 또는 내가 보증할 테니까 돈을 빌려줘라, 이렇게 참여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키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다 꽝인 사업인데, 여기에 남 믿고 돈 빌려줘, 이게 이제 시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형태인 거죠. 남 믿고 돈 빌려줘. 그리고 금융기관들, 증권사들, 나도 돈 일부 들어갈 테니까 너네들도 들어와,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줘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러면 사업성을 최초부터 땅을 매입할 때부터 해서 사업성을 짤 때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견딜 여력이 있는 사업들은 살아남겠죠. 또는 이 사업을 진행한 주체가 지금의 상황을 자기 자본을 많이 투여를 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끌어낼 수 있다면 이런 사업들은 망하지 않겠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는 이슈 하나만을 가지고 자기의 자본은 거의 뭐 10%도 안 되는 자본을 가지고 남의 돈으로 벌여놓은 사업이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싹 터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지금 이걸 하나 살려준다고 해서 뒤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구책들이 필요하거든요. 자구책이라는 게 결국 지금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사업성이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지 사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땅을 100억에 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현 시장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면 이 땅값이 50억이 돼야지 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이 땅값이 50억을 주고 누군가 사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억을 투자했던 사람은 50억을 손실을 보고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올바른 조정이고, 그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자금을 동원해서 50억을 주고라도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고, 이런 시기를 대비했던 기업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기회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엄청 폭등하고 막 이런 시기에 빚내서 현금 갖고 있는 사람 바보다, 빚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자산시장이 이 상승해서 도태되고 벼락거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런 시기가 바로 지금 닥치고 나니까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현금 부자가 정말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이 많이 풀린 시장에서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썼어요. 그리고 제발 좀 써달라고 하면서 막 돈을 막 끌어다 쓰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써서 어떤 자산 가치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되게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빚의 무게가 느껴지는 시점, 고금리의 상황이 오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 자본은 다 날아가고 빚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터져야 정리가 된다. 이거는 결국은 내가 원래는 감당할 수 없는 걸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실제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돌아가야 정상화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이 PF 사업이라는 거에 참여했던 그 주체들이 다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PF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이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그 담보 범위 안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게 일반적인데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땅을 매입하는 자금부터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을 이제 끌어가려면 여기에 공사비도 투입이 돼야 되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 인허가 비용들, 또 돈을 빌려 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 같은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사업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규모만큼 대출을 통해서 또 조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PF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완료가 돼서 분양이 잘 이루어져서 또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대금을 잘 지급을 함으로써 현금흐름이 이어져야 이 사업에서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도 돈을 회수할 수 있고 또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도 이자를 받고 자기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언제 진행될지 또 진행을 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시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먼저 빌려줬던 사람, 선순위로 빌려줬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들이 부실이 생기게 되면 자신들의 건전성도 침해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땅만 팔아서 내 돈 갚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청담 르피에르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브릿지론을 통해서 토지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본 PF로 이어지지가 않고 잠깐 빌려줘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돈이었는데 사업은 안 되고 더 많은 돈을 이제 본 P로 넘어가는 그 자금을 대준다는 회사들이 없으니까 여기에 돈을 빌려줬던 선순위 채권자가 그럼 나는 더 이상 돈 빌려주는 걸 연장하지 않겠다. 새마을금고가 연장을 거부하고 그러면 새마을금고든 뭐 이후로 들어왔던 나머지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그래서 가까스로 넘어갔던 거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만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입장이 다 달라요. 어떤 참여자는 지금 스탑을 하더라도 그 자신의 원금을 회수하고 어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반면 어떤 사업자들은 원금마저 모두 다 손실 처리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돈을 빌려줬던 그 회사들의 건전성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PF 사업이 워낙 호황이었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제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 빌려주는 거거든요. 단기간 빌려주고 또 고금리로 빌려줘요. 이게 사업이 본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브릿지로 돈을 살짝 빌려줬다가 금방금방 빠져나올 수 있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계속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생각을 했지만 리스크는 없이 하이 리턴을 얻었던 주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연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을 이제 빌려갔는데 막 갚을 수 있을 것 같이 했었고 그걸 뭐 사업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을 해주면서 무리 없이 어떤 건전성에 침해를 주지 않는 형태로 이제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가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네.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이제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어떤 부지를 물색을 해서 그 부지의 사업을 어떤 개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행자의 어떤 신용이나 시행자만으로는 자금을 모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행하는 주관사가 이제 증권사들이 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증권사들이 주관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금을 이제 투자해 줄 사람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게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자금을 끌어 모아서 땅을 살 수 있는 자금을 이제 대주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대줬다가 사업이 이제 진척이 되고 나면 본 PF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1금융권 쪽에서도 대출이 또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건설사의 책임 준공이라든가 신탁회사의 어떤 신용고려 같은 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면서 더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시작된 게 작년 아니죠,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하반기 말에 이제 터질 수 있었던 뭐 이런 문제들인데, 불거질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는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말라가는 시장에서 자금을 그동안 유동성이 많았던 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필요로 하는 데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 여기저기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다 그래 너도 빌려줄게 너도 빌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이 풍부했던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의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얘가 조금 뭐 신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덜 사업성이 있더라도 빌려줄 수 있었고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데는 자금이 안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가 보증을 서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를 믿고 돈을 많이 빌려줬었는데 지자체가 돈을 못 돌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신용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채권 시장의 경색을 가져왔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나서서 채권펀드를 투입해서 이 상황을 넘겼잖아요. 그 상황이 넘어간다고 해서 시장에 돈이 다시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해서 자금 경색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돈을 구할 수 있는 쪽이 있을 거고 구하지 못하는 쪽이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더 높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또 웬만큼 탄탄하지 않으면 자금을 얻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불거진 문제가 이제 둔촌주공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누구나 봐도 이 사업 자체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사업장이잖아요. 거기가 한 5천억 규모를 빌려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PF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못 해주겠다라고 대주단에서 선언을 했던 거죠. 그러면 당장 5천억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 돈이 회수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일반 분양을 통해서 분양 수익금을 걷어들여서 자금을 이제 지급해주는 형태로 사업이 흘러가야 되는데, 일반 분양은 계속 늦어지고 뭐 분쟁이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정부가 보증하고, 채권펀드도 원래는 이런 건설사들 있는 데다가 채권펀드 자금을 막 넣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때 급하게 어떤 규정을 변경하면서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 5대 은행 모아놓고 여기에 대출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게 또 둔촌주공 사태거든요. 정말 대마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자금 구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고, 그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위기가 넘어가고 또 PF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크게 터지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PF가 이제 부실 처리가 되면 여기 돈 빌려주던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손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손실 처리를 하면 그만큼 건전성의 지표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 BIS 기준이라든가 여러 기준을 맞추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연장을 계속 해주는 거죠. 일단은 조금이라도 금리가 내년에는 낮아질 거고, 뭐 시장 상황이 다시 뭐 부동산이 반등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주고 분양도 잘 되는 시장이 올 거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기대,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3개월만 연장해보자, 6개월만 연장해보자, 이렇게 끌어왔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1년이 이렇게 버텼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이 시장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화랑이 와서, 부동산을 사줄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지금 비싸게 땅을 사고 비싼 이자를 주고 비싼 공사비를 주고 사업을 벌였을 때 더 비싼 분양가에 분양을 해서 충분히 이익이 있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이제 건설사 중에서 유수의 건설사가 이렇게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저성장, 저물가, 다시 22년도 하반기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내놔도 팔리지 않는 시장이 왔거든요. 애 낳으면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해주는 게 해결하는 게 아니죠. 집값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와줘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의 선호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사실 예전만큼 과열된 느낌은 없잖아요. 어디가 얼마에 팔렸다, 막 신고가 경신기사 막 쏟아지고, 또 하루에 얼마가 올랐다, 자고 일어나니 5천만 원이 상승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 이런 시장은 아니고, 오히려 물건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시장이 왔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불과 우리가 오른다고 믿었던 시장에서조차도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도 우리는 이 과열이 계속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22년도에 어떤 거래량을 생각을 해보면, 가게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파트 거래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 20년, 21년도에는 거래량이 폭증을 해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거래량에는 새로 참여한 수요들, 예전에는 내가 집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땡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등장했던 게 미래 수요인 영끌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미래 수요가 현재 시장에 참여를 한다는 의미는 이 돈이 자금이 들어와서 원래 기존의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팔아서 또 다른 집을 사는 형태, 갈아타기가 같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금액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실은 소강 상태로 가거든요. 그 소강 상태라는 게 고가의 주택의 거래량은 줄어들고 중저가의 아파트의 거래량만 많아지는 형태. 들어오는 사람은 있지만 팔고 일단 자금을 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은 시장. 이런 시장이 왔었고, 그것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아예 거래량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22년 하반기에 벌어지거든요. 22년 하반기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 그리고 1000건에는 LH나 SH에서 공공 매입하는 물량이 포함된 물량이기 때문에 아예 거래가 멈췄다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사실 연초에는 계속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23년 1월 3일에 정부가 긴급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죠.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PF 시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F 시장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분양을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분양받을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분양을 안 받는 상황이 됐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까 물건을 사라, 이런 시장을 만들어준 게 13대책 때 자금을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살아나요. 실제로 이 자금의 첫 번째 용도는 사실은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였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은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전세가가 폭등한다고 해서 전세가를 굉장히 많이 받아놓은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 전세가를 받쳐줄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그 갭만큼을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역전세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한 자금으로 13대책에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 건데, 그래서 초반에는 그 용도로 활용이 됐어요. 한 50% 가까이가. 그랬는데 이제 좀 지켜보니까 이걸로 집을 사도 되겠다,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거래량이 2월, 3월 지나가면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가격도 완전히 곤두박질 치던 가격이 좀 어디가 올랐다 하니까 또 그거에 맞춰서 분양도 해야 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쪽도 많으니까 조금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났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한계를 보인 거죠. 50년이라는 초장기 모기지를 활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시장에 참여하거나 관심 갖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이 중단되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원래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저는 예전부터 금리가 이렇게 쉽게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조금만 버티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어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인정하는 단계가 된 거죠. 이제 금리가 쉽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못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집값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매물은 더 쌓여가고, 그렇다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출도 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다시 소강 상태로 가요. 그게 916 일반형에 대한 모기지 대출이 중단되고 또 자금도 이제 거의 고갈됐고 기금도 고갈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다시 22년도의 하반기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가만 내비뒀으면 막 불같이 달아올랐다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니까 서서히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지면서 가격도 그만큼 6개월 만에 수억이 떨어졌다, 반토막이 됐다, 그만큼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그 떨어지는 걸 막는 것, 그게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효과를 발휘했는데 반짝 효과에 그치고 다시 거래가 사라지는 시장이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또 매물은 그만큼 많이 쌓여있는 시장이 된 거죠. 올해 전망은 생각을 해보시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이 바닥이다 생각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고금리를 감당하고라도 내가 지금 집을 사면 나중에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심리 상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금을 빌리려고 해도 어떤 정책 자금을 빌릴 때는 DSR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자금들에 대해서는 DSR에 대한 적용이 예전에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는 내 소득을 보지 않고 이만큼을 빌려줘서 살 수 있는 시장이었으면 지금은 자금을 외부에서 높은 금리라도 끌어올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줄어드는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올해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는데 이건 앞으로의 변동되는 금리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위험도를 고려해서 더 높은 DSR을 스트레스를 적용하라는 의미거든요. 이 얘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줄어든다는 걸 뜻하고 그러면 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을 비싸게 누군가 사주려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 그만큼 내가 끌어왔던 자금만큼을 끌어올 수 있어야 그 가격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만큼도 끌어오지 못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신생아 대출이라는 거를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규모가 25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이라는 게 자녀를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자에 대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는 작년에 했던 거랑 결이 달라요. 작년에는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애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이 얘기는 애를 낳는 문제를 그러면 집을 사기 위해서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성립이 돼야지 이 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집을 갖기 위해서 애를 낳는다를 애를 낳는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애를 계획한 사람들밖에 자금을 활용 못 해요. 대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더 저리로 활용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러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대출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대출과 비교를 했을 때 올해의 대출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 애를 낳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젊은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집을 갖기 위해서 애를 낳는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거든요. 근데 애가 있으면 집을 갖고 싶다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 것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제한적인 형태의 대출이 이제 풀리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미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 자의에 의해서 이런 조건을 계획했던 사람들 또는 약간 고려했던 사람들이 일부 수요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 이거에서 그친다는 거죠. 저출산 대책과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집이라는 거는 누가 살아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그걸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를 주든 아니면 자기가 자가로 사용을 하든 결국은 그 집의 효용을 누군가 살아줘야 의미가 있는 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가격에는 그 가격을 내가 이 가격을 주고 사서 이 가격에 임대를 주고 싶은데 그 높은 수준을 채워줄 수 있는 수요는 더더욱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저출산이 상황이 근데 우리가 지금 19년도부터 자연 감소로 들어갔거든요. 태어나는 애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구조.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부를 갖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장년층의 부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럼 이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그 부의 대부분이 또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지금 없는 사람들이 자라나서 사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구조냐를 생각해보면 그래서 뭐 장기 침체, L자형 장기 침체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거 서독, 동독 그 분단됐을 때 동독의 전쟁 중에 출산율이 0.98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0.67 이거는 굉장히 볼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규모를 유지하려면 뭐 이민을 30만 명씩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만큼 이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실은 인구 문제 해결하려면 애 낳으면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해주는 게 인구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죠. 집값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와줘야 사실은 애를 낳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의 선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금도 결국은 정부가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투입을 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 풀리는 자금은 그냥 비슷한 거예요. 작년에 모기지에 투여됐던 자금 중에서 40조 정도가 올해는 줄어들게 되는 거. 결국은 여기에 어떤 형태로 있었던 자금을 이런 형태로 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주택시장에 들어올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있지만 그러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뭐 이런 특례 모기지 50년 모기지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또 과거의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겠죠. 과거에 영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는 더 어떻게 보면 낮은 금리로 더 낮은 가격 또는 조금 높은 가격, 비슷한 가격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2, 3년이 지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이게 매물로 경매로 다 쏟아져 나오는 현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럼 그 시기에 과연 내가 지금 이 대출을 활용해서 그 대출도 저금리를 이어주는 기간이 보장되는 기간이 4년?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럼 우리가 과연 바로 저금리로 갈 것이다를 과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없던 수요에서 조금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시장에 큰 반등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신생아 대출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금을 어디선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또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이면 우리는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내리는 거 올해 말 정도 예상을 하는데 내려봤자 0.5를 내려요. 이 내리고 또 상황을 볼 거예요. 내릴지 안 내릴지도 모르겠지만 내리고도 인플레가 다시 막 급등하는 모습이 안 생기고 어느 정도 제약적인 형태로 이 금리가 유지된다고 하면 시장의 상황을 보고서 이제 그렇게 흘러갈 건데 그럼 우리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설령 내리면 지금 우리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많은 시장에서 돈 빌려준다는데 빨리 집 사야지. 이런 과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근데 그 과열의 상당 부분이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만들어진 과열이었잖아요. 지금 있는 부채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금 금리를 내렸다가 또 금리가 폭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대출 금리 좀 조정해줬더니 대출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만큼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도 의문이고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내려가진 않아요. 왜 시장 금리가 내려가지 않느냐? 시장 금리는 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란 말이에요. 그럼 돈이 그래도 없는 시장이 없는 시장인데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정부도 지금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신생아 대출 이런 거 하려면 자금을 조달하려면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주공공에서 하는 게 모기지 MBS 모기지 채권이 150조 정도 늘어났죠. 이게 주택 그 모기지 대출 해주면서 그 대출에 대해서 모기지 채권을 발행한 게 150조 있어요 이미. 이만큼 시장에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많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출을 또 해주려면 그만큼 또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또 우량채들,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들도 자금을 막 구하려고 하고 은행도 자금을 구하려고 하고 PF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건전성이 침해되면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자본금을 늘리는 것밖에 없고 자본금을 늘리려면 은행채 발행해서 자금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채권이 경쟁적으로 많이 발행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막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금리가 조달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뭐 우리가 기준금리 내린다고 해서 막 엄청 시장이 좋아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는 선택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완전 침체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이고 뭐고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값만 치고 올라간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도 지지부진한 흐름 내지는 좀 하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IMF 이럴 때는 20% 넘어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금리가. 금융위기 때 지나가고 막 이럴 때도 한 6%, 7%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젊은 MZ 영끌했던 많은 분들이 경험한 부동산이든 경제에 관심을 갖고 금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0.5 정도를 마치 정상적인 금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문제가 없었던 시기에 0.5를 계속 유지를 했던 이유는 저성장, 저물가 성장이 더딘데 물가도 안 올라요. 돈을 마구마구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돈을 마구마구 풀 수 있었어요. 계속 찍어내서 돈을 많이 돌려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지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금리를 올린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렸잖아요. 저물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고물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저물가 상황에서 금리가 낮고 유동성을 많이 풀었을 때 과열이 생기는 거는 자산시장에 과열이 생겨요. 주식시장이 막 폭등하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이런 자산시장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풀었던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계속 많이 풀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돌아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코로나로 어떤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또 과거처럼 자유로운 서로 왕래가 많았던 그런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신냉전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떤 구조 자체가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건 자기 나라만 쓰고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고 정치적인 관계,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것들 제한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느 나라에서 싸게 공급을 해서 마구마구 쓸 수 있었던 시대랑 다르다는 뜻이고 이 얘기는 물가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물가를 계속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뒀을 때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되잖아요. 자산시장에 과열이 있으면 그 자산시장이 올라가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제로섬이니까 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겠지만 그들만의 리그인데 이거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마구 돈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안 잡혔잖아요. 지금 체감하는 물가 엄청 높잖아요. 이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급이 원활해지거나 예전처럼 막 그냥 뭐 중국에서 막 생산해내가지고 막 우리가 쓸 수 있고 막 이렇게 그냥 했으면은 싸게 쓸 수 있고 뭐 이러면 물가가 안 오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구조로 바뀌었고 원가 자체도 비싸지게 되고 이러니까 그럼 수요를 줄이는 형태로 누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인플레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수요를 줄이는 것이 물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고 살 수 있는 수요를 줄이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돈을 마구마구 막 어디서 쓸 수 있었으니까 풍부했으니까 쉽게 쓸 수 있었지만 수요를 제한하는 측면으로 가는 게 고금리를 적용하는 거죠. 요즘 경매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매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걸 이제 해결하지 못한 물건들이 경매 시장으로 나오고 있다. 라는 걸 뜻하는 거죠. 즉 연체가 늘어나고 연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부채를 활용해서 어떤 집이든 부동산이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매 시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경매 매물의 증가는 그만큼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즉 바로바로 낙찰되지 않는 구조. 이 얘기는 사줄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 경매 같은 경우는 경락자금 대출이라 해서 이것도 대출로 많이들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출이 막히니까 쉽게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경매라는 거는 결국은 강제적인 형태의 매매잖아요. 경매로 넘어오기 전에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상각시킬 수 있다면 경매까지 안 나와요. 매도해가지고 시장에서 잘 팔리는 시장이면 매도해서 이제 빚 갚고 뭐 정리하고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만큼 매물이 늘어난다는 거는 시장에서 내가 바로 상환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해결됐다면 경매로 안 넘어오겠죠. 근데 경매로 넘어온다는 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경매는 그럼 강제적으로 매매가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받고 싶은 최대치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경매의 법사가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 가격에는 안 사는 거죠. 나는 얼마에 팔겠다라고 경매 기준이 10억이다 이렇게 내놨는데 10억에 샀다가는 나는 이거 너무 비싸게 사는 거야. 그럼 안 들어오겠죠. 돈이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유찰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경매의 평가 시점이 있고 그 당시에 호가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걸 보여줄 뿐이지 그 가격이 현재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 불과 몇 달 전일지라도 현재는 지금 뭐 10억 법사가 나와 있는데 시장에 가서 살려면 8억이면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거 10억에 사겠어요? 안 사잖아요. 그럼 유찰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지금 너무 많아요. 경매 물건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세 사기 문제 있고 막 굉장히 연립빌라 이런 데에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런 물건들이 다 이제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비주거 부분들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물량으로 나오고 있고 아파트도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30억 한다 40억 한다 이랬는데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를 보면 거래가 거의 없다가 하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 살 수 있어요. 한 건 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아파트를 다 그 가격에 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경매에 나왔을 때 바로 낙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느 정도면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한 번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유찰되고 그래서 팔리게 되는 상황. 또는 거기에 이제 너무 전세가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고액의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한 사람들의 물량이 시장의 경매로 넘어왔을 때는 낙찰이 돼도 전세가를 못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채무 인수를 하게 되니까 낙찰가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면 이익이 없는 구조다 보니까 낙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물건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경매는 사실은 이제 물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에 얽혀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접근을 해야지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상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팔리는 물건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권리관계의 부분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뭐 관리비가 뭐 수천만 원 밀려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다른 권리들이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뭐 유치권 행사 중 이런 물건들은 아예 사람들이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세세히 들여다보고 공부해서 아니면 또 그 현장을 확인하고 했을 때 정상적인 유치권인지 또 아니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험과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공시되어 있는 내용 말고도 거기에 숨어있는 부채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법적인 걸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는 가격들이 소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가격이 됐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데 호가가 이 정도니까 뭐 예전에 호가가 20억이었으면 지금 호가가 18억이니까 한 2억밖에 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래가 거의 없는 시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지금 말하는 18억이 정말 정상적인 가격일까? 과연 18억에는 바로 팔릴까? 지금 방매해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방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좀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 18억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높은 금액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격 수준은 저는 이제 2017년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면서 사실은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뭐 1000조 되던 게 2000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또 이 가계부채의 이면에는 자영업자 대출 또 전세금도 사실은 일종의 사금융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많이 낀 것도 대출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가격이었어요. 부채가 GDP 대비해서 100%가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013년도가 GDP 대비해서 80% 정도 되는 가격 수준이거든요. GDP 상승을 좀 고려하고 부채 비율을 우리가 이제 80% 정도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수준이 GDP 대비해서 60에서 80%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도가 8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아직도 이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고 가격의 조정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2013년도까지 가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저는 2017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착각하는 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막 영끌에서 들어온 사람들만 사실은 그 가격에 집을 샀지 거의 대다수 80% 90%는 그 이전 가격부터 집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게 나는 막 나 10억에 샀는데 지금 6억 됐어 나 4억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걸 3억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를 회전되고 있는 물건들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손해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급등했던 시기가 없었잖아요. 과거에도 그 급등기를 꽤나 장기간 거쳤어요. 그 장기간이라는 게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을 막 풀어제낀 시기에 늘어났고 또 코로나라는 사실은 유례없는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은 모든 게 멈추는 시기였거든요. 모든 게 멈추는 시기에서 사람들이 병이 확산될까 봐 그냥 집에 가만히만 있어라. 가만히 있어도 먹고 쓰게 해주겠다. 직접 자금을 뿌리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아도 되게끔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막 풀어제낀 시장에서 그 자금을 활용해서 집을 산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과거에 어떤 이제 거품이 이 정도까지 끼지 않았을 때는 물론 어디는 좀 저평가됐다, 어디는 좀 고평가됐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시장이 과열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거품이 어느 정도 약간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은 어디든 지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 대출, 청약제도 개편, 전세대출 더 해준다? 집값에 대한 열망을 꺼트리지 않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 가격 자체가 아직도 우리 소득 대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이고 누군가는 기꺼이 빚을 내서 들어와주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열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나온 부동산 관련된 새로 바뀌는 정책들을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신생아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즉 기존의 집을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내 집을 팔아야 갚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 주길 바라는 거고, 그게 신생아 대출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청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거잖아요. 이번부터 보면 뭐 배우자가 당첨된 이력도 보지 않고 뭐 기간도 합산해주고 뭐 무주택 유무도 뭐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해준다는 거. 이 의미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풀어줘서 혹시라도 자본이 있는 사람,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시장에 들어와라, 이런 의미거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청약시장에 이걸 하겠어요? 청약시장 하는 이유는 PF의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누군가 분양을 받아줘야 해결이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수의 사업장들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최대한 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참여를 독려해줘야 이 사업에서 망가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번에 또 비주거 주택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보면 금융지원이에요. 금융지원이라는 게 그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PF 자금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거기 자금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결이 돼야 돼요? 누군가 사줘야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주거의 집들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 문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세제 완화해주고 뭐 해주겠다. 결국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가게한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문제가 모두가 지금 자금의 경색 상황을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기꺼이 빚을 내서 들어와 주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가슴이 뛴대요. 이런 정리들이 되고 나면 정말 너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고, 가슴이 뛴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남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섣불리 시대에 편승해서 너무 어려운 결정들을 쉽게 하지 않았나. 근데 그 대가를 너무 혹독하게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고, 어쨌든 그걸 이제 누가 근데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정책적으로 너무 이제 경쟁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부동산 과열기에 정책이 23번인가 나왔잖아요. 그 정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 이거는 뭐 청약에 대해서는 결국은 돈이 있고 중장년층만을 위한 제도고 젊은 사람들은 집 살 기회가 없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또 지금 이제 생애 최초라든가 신혼부부 특공 뭐 이런 것들을 또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젊은 사람들만 집을 사게 해주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약간 편을 좀 다 많이 분열시키는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그렇지만 결국은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전체적인 틀을 놓고 그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단계별로 촘촘히 짜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리면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대책을 일단 발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이 흘러가다 보니까 약간 좀 누더기 정책처럼 되지 않았을까. 정책이 처음에 목표했던 바를 온전하게 달성할 수 있게 가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면 그 정책에서 적용받는 사람과 적용되지 않는 사람, 갑자기 정책이 생겼기 때문에 이후에 경과 규정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유예기간 이런 것들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게 과열기에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저는 아직 과열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아직도 굉장히 우리 소득 대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이고, 지금 이 과열이 다 꺼져야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건데, 이 과열이 꺼지면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부를 잃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게 연착륙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줄여야 되는 시점에서 대출을 더 해주면서 들뜨르들하시게 약간 이렇게 간 거죠. 과하게 표현하면. 근데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들도 결국은 보여지는 게 신생아 대출, 그리고 뭐 청약제도 개편, 전세 대출 더 해준다? 그다음에 공급을 위해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자체가 집값에 대한 열망을 꺼트리지 않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도 사실은 전세라는 게 예전에는 자기 자본만으로 사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종잣돈을 마련해서 집을 살 정도의 자금은 안 되니까 전세로 일단은 살다가 대출을 받든 돈을 더 마련해서 이제 매매로 이동하는 형태, 이게 전통적인 상황이었다면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거예요. 전세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자기가 자본이 있는 만큼의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니까 예전에 1억에 80만 원짜리 월세 살던 사람이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는 시장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준 게 과연 정말 인기는 얻을 수 있었겠죠.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렇지만 또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워낙 금리가 싸니까 월세 80만 원 내는 것보다 내가 대출 받으면 5억짜리 새 아파트에 살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인 것도 일정 부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DSR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거는 실수요자를 위한 거고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뭐 DSR의 예외 규정으로 빼줘라, 이게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그거를 내가 한다고 해서 좀 인기를 얻을 수는 있었고, 뭐 이런 정책들을, 부동산에 민감한 국민들의 어떤 이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필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발언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선에서 공약한 내용들이나 어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그 정책만 믿고 어떤 결정을 하기에는 그 정책이 좀 늦게 실현된다거나 아니면 실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것만 믿고 뭔가를 했다가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뭐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둔촌주공 PF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시장에 참여하려고 독려를 하는 데 있어서 본청약을 했을 때 미달이 났잖아요. 이 얘기는 실수요자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를 분양받았다가는 좀 감당이 안 되겠다. 주변 시세 대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분양을 하는 거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엄청난 대출을 끌어서 감당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난 거잖아요. 그럼 이 미분양 물량을 해소를 해야 둔촌주공의 PF 문제가 해결이 돼요. 둔촌주공의 PF 문제가 생겼던 그 자금이 5천억 정도였는데 일반 분양분의 첫 번째 계약금 20%로 했거든요. 그걸 다 받으면 그 금액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일반 분양이 잘 돼야 돼요. 그 일반 분양에 대해서, 그래서 줍줍에 대해서, 즉 청약이 끝나고 선착순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다 풀어줬잖아요. 줍줍을 들어오라는 얘기는 실수요자 말고도 투자자라도 이 집을 당장 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너네 이거 분양받으면 12월이면 전매 제한 풀어줄게. 그리고 이거 원래 실거주 의무 몇 년인데 이 실거주 의무도 풀어줄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가 지금 줍줍 해가지고 분양받으면 그 12월까지만 갖고 있으면 피 붙여서 팔 수 있을 거다. 또 시장이 또 금방 좋아질 수도 있지 않아? 이런 희망? 뭐 이런 걸 갖고 그 들어가는 자금이 얼마 안 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실거주 의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전매 제한은 풀렸는데, 전매 제한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길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는 뜻인데, 넘기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든 뭐 들어가 살려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매 제한 자체가 풀린 게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또 큰 얘기는 이게 내가 잔금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자금을 내가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투자 입장에서 계약금만 넣고 피만 얻고 그냥 살짝 빠져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출을 어디선가 받아서 자금을 활용해서 이걸 어쨌든 넘겨와야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패닉에 빠진 거죠. 근데 이거는 피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현 상황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언제 실행될 거다라고 공표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갈 거야 라고만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뭐 재건축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재건축하는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갈 거야 라는 말만 믿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어떤 내가 정말 집을 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중간에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투자에는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예요. 근데 이게 피해라고 볼 수 있나요?
부동산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좀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집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무너져요. 물론 부실 시공이 된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과거에도 뭐 분당 쪽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바다 모래를 퍼다가 건물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지금 30년 지나도 지금 멀쩡히 서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것들은 있는데, 신축을 많이 파는 시점에는 신축이 최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신축에 대한 뭐 사실은 구축은 예전에 그 건축법의 규제에 따라서 집을 짓기 때문에 예전에는 규제 정도가 뭐 베란다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쓸 수 있는 공간이 같은 동일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더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치 기축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신축만이 최고인 것처럼, 신축도 신축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 5년 되시나요? 그렇게 보시죠? 근데 사실은 10년 지나도 신축이거든요. 집이라는 게 그렇게 오랜 기간 쓰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 1, 2년만 지나면은 신축이 이제 아니고 뭐 좀 지나면 준신축이라고 보고 막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서 결국은 개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파트가 여기 먼저 사업이 진행된 데가 먼저 공급을 했으니까 이제 신축 1년 차가 되겠죠. 근데 한 1, 2년 있다가 또 옆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얘보다는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무조건 지어지는 순간부터 나이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다고 1살이냐 3살이냐 5살이냐 10살이냐 다 우리는 어린이로 보잖아요. 이런 개념인데, 마치 새로운 물량을 계속 공급을 하니까 몇 년 지난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다, 훨씬 좋다, 훨씬 좋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싸게 팔아도 된다, 이게 당연했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부실시공 문제, 또 공사가 이제 완전히 끝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운 시장이 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신축보다는 구축이 낫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은 겪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면, 이제 대공황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성장이 막 이제 고도의 성장이 막 일어나는 시기였잖아요. 성장이 일정 수준 되고 나면 정체가 오잖아요. 정체가 오면 자금이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계속 성장에 투입하기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자금이 결국은 자본시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막 폭등을 하고, 그러면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의 편중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근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대중한테 물건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잖아요. 근데 부가 편중되다 보니까 돈이 있는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거예요. 이 물건을 써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물건은 계속 만들어내는데 물건을 수요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노동자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산을 많이 하는데 물건이 안 팔려. 그럼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주가 폭락으로 온 거죠. 주가 폭락이 왔어요. 근데 그러면 주가 폭락이 왔으면 기업의 자산이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갖고 있던 부채에 대해서 감당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파산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완전히 침체되는 상황을 겪었거든요. 성장이 정체가 되고 투기적인 세력이 많아지는 시장을 겪었고, 그리고 부가 편중되는 상황을 꽤나 오랜 시간 겪었고, 그 부의 편중이 공고화되는 단계를 거쳤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는 그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그런 시장이 맞닥뜨려지니까 이 문제가 터지면서 대공황이 발생을 했다고 여러 설이 있지만 이런 관점으로도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파트 시장하고 너무 똑 닮아 있다는 거죠.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많이 얻는 쪽은 건설업체들,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시행사들, 아니면 내가 저가에 많이 매집해 놨다가 그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를 많이 쌓았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부의 편중이 일어났죠. 집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던 시점이니까. 근데 대공황은 다른 게, 자산은 이제 막 쌓아놓게 된 게 집을 팔고 사고 하면서 현금을 많이 쌓게 됐는데, 집은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재고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물리적인 재고가. 근데 이 집을 사주려면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돈을 빚을 계속 내주면서 감당해 왔던 거죠. 그래서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한계에 온 거죠. 부채의 한계 상황. 그러면 물건을 사줄 수요가 사라지니까 이제, 그렇지만 집은 계속 지어야 돼요. 집은 계속 지어야 된다는 게 PF 사업은 계속돼야 되는 거죠. 사업이 진행돼야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닮아있지 않나요? 부의 편중의 과정을 겪었고,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버블을 경험했던 시장이고, 이제는 그 수요가 사라져서 거래가 안 되고 물건이 쌓여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걸 물건을 사줄 수요가 없으니까 계속 집은 넘쳐나는데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건설사도 있고 많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게도 여기에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집은 있지만 돈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빚은 감당해야 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아까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해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파산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유동성의 경색 상황을 가게가 겪고 있거든요. 지금 가게도 겪고 있고 부를 많이 가졌다는 회사들조차도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주는 거를 보증서 주고 하면서 채무 규모를 키워놨는데 그게 막히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도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동산 쪽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